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한끗 고등국어 통합편 제3단원 비문학을 배우고 있는데요. 전기문 배우고 있습니다. 이 전기문 첫 시간 간송 전형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글의 종류가 전기문이다라고 했는데요. 전기문의 특징 잘 아시죠? 자,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해서 한 인물의 위협과 어떤 업적을 살펴보는 글입니다. 구성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플러스 비평. 글쓴이가 인물에 대한 평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168쪽인데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청년 국보급 문화재를 되찾다. 간송미술관에서는 1년에 2번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주제에 따라 전시하는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간송미술관이 특별 전시회를 열 때마다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관심도 집중된다. 그런데 간송미술관의 소장품 중에는 좀처럼 공개되지 않는 국보가 있으니 바로 국보 70호 훈민정음이다. 간송 전형필이 훈민정음을 수집할 때는 일제가 극단적인 민족 말살 정책을 펴던 엄혹한 시기였다. 자, 지금 전기문의 이 주인공 누구죠? 간송 전형필이죠. 이 주인공이에요. 이게 전기문의 구성 요소가 되겠죠.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습니다. 자, 1943년 훈민정음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전형필은 일본 당국이 이 사실을 알면 훈민정음이 다시 우리 민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당시 기와집 열차에 해당하는 1만원을 지불하고 발빠르게 훈민정음을 입수했다가 광복 후 세상에 공개했다. 대단하죠? 일제가 여기 보죠. 여기서부터 엄혹한 시기였다라는 것. 이 부분이 이제 뭐 전기문의 구성 요소 뭐가 되냐? 배경이 되겠습니다. 기와집 열차값에 해당하는 1만원을 지불했다는 거 대단하네요. 이건 뭐가 되는 거죠? 훈민정음을 입수했다가 광복 후 세상에 공개한 것은 사건이 되겠죠. 자,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한글의 제자 원리는 장막에 가려 있었다. 그러나 훈민정음 원본을 통해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 모음은 천지인의 철학을 담아낸 글자임이 밝혀졌다. 비로소 한글 창제의 비밀이 풀린 것이다. 현재 훈민정음 원본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자 원리가 밝혀진 글자라는 것을 인정받고 있다. 대단하죠? 고려 청자의 우수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청자의 대명사처럼 꼽는 국보 68호 청자 삼감 운항문 매병 이 도자기는 풍만하면서도 유연한 곡선의 흐름이 완벽한 균형미를 자랑하는 고려 청자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자, 수천 마리 학이 구름 사이로 날고 있는 듯한 아름다운 문양은 고려의 독창적인 기술인 상감 기법의 절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최고의 걸작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건 역시 전형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전형필이 수집한 문화재들을 나열하면서 전형필의 업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형필이 훈민정음과 고려 청자 같은 귀한 문화재를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전형필은 이 청자가 일본인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파격적인 가격을 치르고 이를 구입했다. 이후 구입한 가격의 2배를 줄 테니 이 청자를 팔라고 제안한 일본인도 있었지만 전형필은 더 좋은 청자를 가져온다면 이 매병을 원금에 주겠다라며 단호히 거절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보다 더 좋은 청자는 없으니까 팔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전형필이 이익을 좇는 단순한 수집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왜요? 문화유산을 지켜내고자 하는 신념이 있다는 거죠. 문화재를 신념이 있다라는 거죠.
전형필이 일본인에게서 되찾은 또 하나의 국보는 바로 신윤복 풍속 화첩인 국보 135호 해원 풍속도이다. 해원 풍속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기방무사, 월하정인, 유곽쟁웅 등 총 30여 점의 그림이 수록된 해원 풍속도는 조선 후기 서울 뒷골목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조선 후기 서울 뒷골목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해원 풍속도의 진가라고 할 수 있겠죠. 풍속도의 진가 1번 해원은 당시 금기시되던 남녀간의 애정을 그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당당하게 밝힘으로써 조선 후기 미술의 영역을 한 단계 넓혔다. 진가 2번 조선시대의 다양한 복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도 이것도 진가 3번 해원 풍속도의 중요한 특징이다. 전형필은 풍속화라는 이유로 낮게 평가되는 이 화첩의 진가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이 그림들은 일본인의 손에 있었고 전형필은 이를 되찾기 위해 수년 동안 애태워야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훈민정음, 그렇죠? 두 번째 청자 삼감 운항문 매병, 세 번째 해원 풍속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다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은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전형필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인의 손에 넘어가 사라질 뻔한 우리 문화재를 지켜낸 간송 전형필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다음 페이지 가보죠. 169쪽에 가면 계속 나옵니다. 간송은 겸제의 진경 산수와 단원과 해원의 풍속과 추사의 추사체, 난초 그림 등 걸작을 중심으로 서화를 모았다. 전문가들은 간송의 수집품을 통하지 않는다면 조선 후기에 대한 의미 있고 깊이 있는 회화사, 연구나 서술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기억을 묶어보세요. 자,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런 평가가 뭡니까? 비평이 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배웠죠? 전기문의 구성요소 비평, 인물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이 평가한 거죠. 이렇듯 전형필이 지켜낸 것은 그저 보기 좋은 예술품이 아니었다. 예술적 가치를 넘어서는 우리의 민족 예술 안에 담긴 민족혼을 지켜낸 것이다. 예술적 가치를 넘어서는 우리 민족 예술에 담긴 민족혼을 지켜낸 것이다. 비평이죠. 이것도 비평, 글쓴이의 평가.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 많은 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일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낼 수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해 주겠죠. 자, 이제 핵심 포착 정리해보죠. 이 글에 드러나는 전기문의 구성 요소. 자, 전기문의 구성 요소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 비평이 있는데 이것이 이 글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인물은 간송 전형필이고 사건은 훈민정음, 청자 삼감, 운항문 매병, 해원 풍속도 등의 문화유산을 입수했다. 배경은 일제강점기였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고 글쓴이의 평가가 있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전형필의 업적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훈민정음과 청자 삼감, 운항문 매병과 해원 풍속도, 서화 등을 다 뭐했다? 입수했다라는 거. 전형필의 문화유산 수집의 의의는 우리의 민족혼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70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스승 오세창을 만나다. 전형필은 1906년 중로의 대재력가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손이 귀했던 부잣집에서 2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전형필은 집안 어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난다. 집에서 한학을 공부하던 전형필은 12살 되던 해 어의보통학교에 입학하고 그때부터 한학과 더불어 신학문을 공부하면서 세상에 대한 견문을 넓혀나갔다. 1921년 휘문고보에 진학하는데
이 시절 전연필의 가장 큰 즐거움은 독서 수집이었다. 그의 숲의 수서 만록에는 독서 수집 열정이 잘 드러나 있다. 자, 도서 수집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가족의 이해 덕분이다.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은 내가 책을 끼고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셨을 뿐 싫은 낯을 하신 적이 없으셨다. 이거는 직접 전연필이 쓴 내용이죠? 자,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사실성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그의 전연필에 도서 수집 열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연필이 10살 되던 해부터 집안 어른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이어졌다. 조부모에 이어 양부와 친형까지 죽으면서 집안의 남자라고는 전연필과 그의 생부만 남게 된 것이다. 가족들의 이딴 죽음으로 말미암은 충격을 뒤로한 채 전연필은 일본 와세다 대학 유학길에 오른다. 슬픔으로 한층 성장한 전연필은 유학 시절 동안 일제강점 현실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다. 전연필은 유학 시절에도 도서 수집에 열중해 서점을 즐겨 찾았다. 전연필이 한 서점에서 책을 보던 어느 날이었다. 서적을 분류하여 기록한 장소 목록 여러 권에 꽂혀있어 그중 한 권을 꺼내 보노라니 일본인 친구가 툭 치며 자네 그 목록을 가득 채울 자신 있나? 하고 비웃었다. 순간 전연필은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 부분 사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목록을 다 채워봐야 조선인 주제에 별 수 있겠냐는 뜻으로 들은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했는데요. 기억니은으로 묶은 부분, 기억니은으로 묶은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무시당한 서글픔이죠. 일본인에게 무시당한 서글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조선의 훌륭한 문화를 입증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노력해서 책을 모으면 이런 목록을 몇 권이라도 채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대답했지만 일본인 친구는 헤헤거리며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 일을 계기로 보세요. 전연필은 조선의 훌륭한 문화를 입증할 도서문고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무렵 전연필은 자신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오세창을 만난다. 삶의 큰 변화를 맞게 되는 거죠. 독립투사했던 오세창은 서예가이자 최고 서화 감시관을 가진 인물이었다. 당시 오세창은 우리 역사의 서화가 1000여 명을 정리한 근역 서화징이라는 서화총서를 집필하고 있었다. 전연필이 오세창을 만났을 때 전연필의 나이는 20살이었다. 오세창과는 무려 40년의 나이 차이가 났지만 둘은 세월을 뛰어넘은 우정을 나누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보며 자란 오세창의 막내 아들 오일용 씨는 당시 두 사람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루는 이제 주변 사람들의 면담 내용이죠. 밤중에 자다가 눈을 떠보니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청년이 누구니까 이게 전연필이죠. 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자는 척하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나라 고서화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청년은 전연필이라 그랬죠. 기억 니은으로 묶은 내용은 주변 인물들과의 면담이죠. 이후 전연필은 오세창의 집을 드나들며 많은 작품을 감상하고 공부하며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안목을 키워나갔다. 오세창은 전연필이 작품을 가져올 때마다 그 가치를 꼼꼼히 평가하고 정리한 글을 남겼다. 전연필은 오세창과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일제강점 하의 조선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훗날 사람들은 두 사람의 만남을 암울했던 시기에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내린 복이라고 했다. 자, 결국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연필은 오세창을 만남으로써 일제강점하의 조선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연필과 오세창 만남의 의의죠. 전연필과 오세창은 만남에 대한
의다. 그리고 미주쳐져 있는 리을은 뭡니까? 비평이죠. 비평. 오세창과 전영필에 대한 평가요. 오세창과 전영필의 만남에 대한 평가예요. 사람들의. 하지만 전영필이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장악하던 그 시기 조선의 현실은 더없이 절망적이었다. 일제 가혹한 민족 말살 정책 때문에 조선의 역사, 문화, 제도 등 모든 것이 사라져가고 있었으며 전영필이 목격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우리 문화유산의 처지 또한 암담했다. 우리 문화유산이 철저히 파괴되고 민족혼이 나락으로 떨어지던 일제강점하의 절박한 현실 앞에서 전영필은 일생을 건 싸움을 시작한다. 자, 이제 핵심 포착 정리해볼까요? 전영필이 도서 문고를 만든 결심을 하게 된 계기 바로 뭡니까? 일본이 친구 덕분이죠. 자네 그 목록을 가득 채우고 자신 있냐라는 말을 통해서 조선인을 무시하는 식민지 현실의 서글픔을 느껴서 조선의 훌륭한 문화를 입증하는 도서 문고를 만들어야겠다 결심했다. 도서 문고를 만들 결심을 하게 된 계기. 오세창과 전영필의 만남.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깨달았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거 두 개만 정리해 두시고 3번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유산 수집에 전 재산을 바치다. 그의 문화유산 수집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독립투쟁이었다. 문화유산을 통해서 미술사를 연구하고 또 미술사 연구를 통해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후손들에게 알리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자, 결국 문화유산을 통해서 미술사를 연구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뭐하는 거예요? 알리는 목적. 이게 있었다는 거죠. 문화유산 수집의 목적입니다. 유산 수집의 목적. 이건 목적 2번. 자, 전영필의 문화유산 수집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존 개스비의 소장품을 인수한 일이었다. 영국의 국제 변호사로 30년 동안 일본에 머물러 쓴 존 개스비는 고려 청자에 매료되어 최고의 작품들을 모았다. 1937년 전영필은 개스비가 소장품을 처분하고 영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개스비가 소장한 최고급 작품들을 한꺼번에 구입하려면 엄청난 거금이 필요했다. 그러나 망설인다면 개스비의 소장품들이 일본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사기 그릇을 사기 위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답을 팔려고 하느냐며 어머니가 만류하셨으나 결국 전영필은 5천석의 땅을 팔아 돈을 마련했다. 1937년 도쿄에서 마주한 전영필과 개스비의 운명적 만남은 수집 여담에서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5천석의 땅을 파는 이유는 우리 문화재가 일본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정리 한번 해보죠. 우리 문화재가 일본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자, 전영필이 개스비에게서 인수한 것은 국보 석점을 포함한 수십 점 명품이었는데 최고급 소장품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그 종류 또한 다양했다. 이렇게 귀한 도자기들이 우리 품으로 돌아온 것은, 자,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겠다는 그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이 글쓴이의 평가 비평이 되겠습니다. 자, 문화사 복원의 꿈을 위해 열정적으로 문화재를 수집하던 전영필은 광복과 더불어 일체의 수집 활동을 중단한다. 나라를 되찾은 이상 누구의 손에 있던 문화유산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우, 대단하네요. 결국 광복 후 수집을 중단한 이유입니다.
이후 전형필은 후학 양성과 문화예술인의 후원으로 주력한다. 이제 광복 후에 뭐라냐? 후학 양성과 문화예술인의 후원. 광복 후 업적이죠, 이게? 광복 후 업적 1번 후학을 양성하고 문화예술인을 후원했다. 그리고 단순한 수집가 역할을 넘어 왜곡되고 단절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자신이 모은 문화유산으로 복원할 계획을 세워 나간다. 전형필은 가난한 화가들을 후원함과 동시에 문화재 보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찾아내고 학술적 토대를 쌓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자, 문화재 보존위원 학술적 토대를 쌓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광복 후 업적이죠. 그리고 전형필은 본격적인 미술사 연구를 시작한다. 그 첫 작업으로 1960년에 여러 미술사학자와 함께 동인지 고고미술을 창간했다. 이후 고고미술은 우리 미술사 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전형필의 궁극적 꿈은 우리 문화사를 복원하는 것이었다. 그 활동의 중심에는 간송미술관의 전신인 보화각이 있었다. 자, 지금 그 고고미술을 창간했다라는 것 광복 후의 업적이죠. 업적 3번. 자, 또 뭡니까? 보화각을 만들었다는 걸 광복 후의 업적 4번이 되겠습니다. 전형필은 우리가 언젠간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연구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 1938년에 건물을 짓는다. 이 건물이 완성되자 오세창은 빛나는 보물을 모아둔다는 뜻으로 보화각이라 이름을 짓고 보화각 정초명에 그 기쁨을 글로 남겼다. 여기에 모인 것이 천추정화로다. 조선의 유물로서 살피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네. 세상 함께 보배하고 자손끼리 보존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문화유산 수호에 일생을 바쳤던 전형필은 1962년 57이라는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만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전형필은 일제강점 하에서 왜곡된 우리 문화 본연의 우수성이 후학들에 의해 복원되리라 확신했다. 문화유산을 수집한 이유예요. 수집한 이유 1번. 그것이 문화재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문화재를 모은 것이다. 또 적으시죠. 우리 문화를 지킨다는 생각에서 문화유산을 수집한 이유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미술의 우수성과 독자성이 잘 드러난 작품을 중심으로 수장을 하였고 예술품을 본 안목을 높이기 위해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였다. 그의 생은 기억으로 묶으시고 짧게 마감되었지만 그가 남겨놓은 우리 문화유산과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비록 우리가 전형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마음껏 즐기고 아름답게 빛내는 것이 그의 진정한 바람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글쓴이의 평가인 비평으로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송 전형필 다 마무리되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핵심 포차 전형필의 업적 또 나오죠. 두 번째 존 개스비의 소장품을 인수하고 후학양성 문화예술인 후원 문화재 보존위원회 위원 활동 고고미술 창간했고 보화각을 설립했다라는 거. 자, 전형필의 궁극적 목표 그리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일제강점하에 왜곡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 후학들에게 복원되기를 바라고 우수성과 독자성이 뛰어난 우리 작품을 수장하여 우리 문화를 지키고자 했다. 결국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고 우리 문화유산을 즐기고 빛내야 한다는 게 전형필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마무리 됐는데요. 자, 그럼 이제 앞쪽으로 가셔서 이제 글의 종류 그리고 성격 그리고 주제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정리해보죠.
먼저 글의 종류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전기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는 자, 우리 문화재를 지킨 전영필의 삶이죠. 특징을 보도록 하죠. 1화를 많이 제시했습니다. 1화를 제시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특징은 중요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일대기적 구성이지만 앞부분에 중요한 업적을 나열했다. 배치했다라는 게 이 글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송 전형필 오늘 다 배웠습니다. 배운 부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169쪽부터 시작되는 문제를 173쪽까지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